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예맘 6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6번째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인재교육 강사이자 스포츠 카운셀링 및 운동심리 치료에 대해 석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예림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함께 공부하며 심리운동사로 일하고 계시는 소하연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연쌤 벌써 우리가 6화까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쵸?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으니까 벌써 한 달 반이 지난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 방송에 대한 혹시 피드백 주변에서 받으시나요? 네. 마음을 막 아파요, 마음이. 왜요? 피드백이 약간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네. 네. 저희가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요. 긍정적인 것만 들어봅시다. 저희요 목소리가 케미가 잘 어울린답니다. 맞아요. 저희 친구들도 하연쌤 목소리 통통 튀는데 저는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배드뉴스는 뭔가요? 배드뉴스는 회마다 이제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재밌었다는 화가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화는 좀 재미없었어 라고 얘기하면 왜 재미없었어? 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 취향인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해 친구야. 어떤 화가 재밌었대요? 저희 2화 때가 재밌었다고 저는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 줬어요. 2화 때가. 네. 그 자기효능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네. 네. 아직 방송으로는 3회까지밖에 안 올라갔고 오늘 아마 4회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들이 5화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네.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죠.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곧 연말 파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연말 파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곧 12월 12일 날 연말 파티 진행할 건데 아마 이 6화는 12일 전에 10일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방송 전 직전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틀 후에 만나게 되실 분들도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시겠네요. 맞아요. 네네. 저희 꼭 같이 마담 보바리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청취자 분들을 청취자라고 해도 되나?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만나고 싶죠. 네. 저희가 마담 보바리라고 연말 파티 행사 이름을 정하게 된 바탕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마담 보바리 굉장히 유명한 고전인데 네. 거의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적어놔서 이런 얘기가 있어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찾아보고 네, 좀 흥미를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마담 보바리를 저도 되게 옛날에 중학생 때 그 필수 도서로 읽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읽게 된 게 오늘 사연이랑 관련성이 있거든요. 네. 이 마담 보바리라는 책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되게 오래간만에 마담 보바리라는 책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고 읽어보게 됐죠. 근데 예전에는 그 마담 보바리라는 그 주인공의 비극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그냥 여자가 되게 이상이 높고 얼굴도 예뻐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모범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겹다가 바람 피우다가 사채 쓰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살하는데 그 자살하는 순간까지도 남편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골자거든요. 너무 슬프다. 네, 이 소설이 출시됐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발표됐을 때는 마담 보바리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갈렸대요. 첫 번째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라는 거. 그리고 한쪽은 이런 엉망진창인 인생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삶을 동정할 수 있나라는 관점이 있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라는 부인이랑 남편 샤를 보바리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아내인 마담 보바리는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샤를 보바리는 우리의 몸인 거예요. 머리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상상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일주도 금방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알게 되면 그걸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몸은 실제로 하려고 봤을 때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몸이 적응하는 시간 되게 느리고 따분하고 몸은 뭐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이 들거나 음식을 먹고 소화하거나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시퀀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늘 작동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이죠. 엄청. 네. 근데 우리 정신은 약간 날라리죠. 완전 날라리예요. 저는. 네. 제 정신은 네. 네. 그런데 이 둘이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보바리 부인이 남편한테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이거 하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기분으로 나를 도와줄래? 뭐 이런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면. 네. 보바리 부인이 바람도 안 피고 사채도 안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는 막 빨리 알고 싶으니까 고등학생들 막 수험 공부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ADHD 약을 처방받는데요. 각성시키려고. 네. 그게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 네. 에 먹는 약이 일시적으로 주의력을 되게 높이는 약이래요. 근데 주의력이 높아진다라는 건 집중이 잘 된다라는 뜻이니까 네. 집중을 잘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약을 먹인대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저 요가 강사 자격증 딸 때도 다리가 찢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다리를 찢어 보겠다고 네. 막 근육이완제 먹고 운동하다가 햄스트링 다 찢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몸은 잘 안 들어줘요. 맞아요.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뭐 명상을 하고 마음 챙김을 요즘 배우고 있죠. 네. 그렇게 배우면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속도를 좀 맞춰주면 그렇게 마담 보바리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제 나름대로 고전을 좀 해석해보고 하연쌤께 얘기를 좀 했는데 네. 하연쌤이 다행히도 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좋더라고.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 연말 파티의 컨셉은 마담 보바리. 네, 그리고 마담 보바리 나름대로 메타포도 따서 저희가 말장난도 좀 해봤거든요. 마담이 마음 담는 시간, 그리고 보바리가 보디에 관한 관점을 바꾸는 리마인드.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저희 하의맘도 예림
언니가 지었잖아요. 저는 네. 할 때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지? 그리고 사실 이번에 마담 보바리도 전 아예 생소했던 단어고 생소했던 고전이고 해서 찾아보니까 우와 이걸 어떻게 나는 기억도 못할 텐데 이렇게 봐도 기억하고 있지?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연관을 짓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생소한 것들을 서로서로 좀 좁혀 네. 나가기 위해서 저도 하연쌤이 뭔가 새로운 운동에 대한 경험 얘기하면 되게 다른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갭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한 네. 내년도에는 스터디 모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연말 파티 하고 나서 하의 독을 해보려고 네. 하루하루 예뻐지는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기획 중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좀 실행력을 더해서 네.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근황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불안에 대해 다루게 된 데는 저희에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신 사연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첫 방송 런칭하자마자 메일을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메일을 받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엄청 행복했죠. 네,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고 시작했는데 거의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주 지나서 2회 올라가고 나서 방송 사연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사연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정말로 저희도 모르시는 분께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무려 이 방송을 받고 나서 한 2주를 공부를 했어요.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하면서 저희가 더 좋았던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연쌤이 이 사연을 마음을 담아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책하며 처음 들었는데 두 선생님 목소리가 라디오 DJ 분들보다 너무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대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작부터가 예쁜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3살 결혼 1.5년 차 나름 세대긴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좋은 기억도 많았고 많은 걸 배웠지만 마음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크게 실망하는 큰 상처가 있어 7년 가까이 다닌 이곳을 떠나도록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으면서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어 힘내서 나름 일과 공부 두 가지를 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게 어떤 상처길래 7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 저는 사실 이 맥락을 보면서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다쳤던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추스리고 좀 다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 정도로 결심할 정도면 지금 출근을 하는 하루하루가 거의 뭐 내 마음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붕 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위해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 헌신했던 것도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테고. 맞아요. 그리고 좀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외로운 마음도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도 남편분이 계셔서 그리고 1.5년 차니까 네 아직 알콩달콩 하신가요? 저는 1.5년 차가 너무 옛날 일이어서 몇 년 차시죠? 저는 7년 차고요. 네. 와, 저는 진짜 언니 결혼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게다가 7년 차. 네. 이것만 사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어서 바로 읽어드릴 텐데 네. 최근에 그래서 공부랑 일이랑 같이 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시험을 경험 삼아서 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자신 있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나 봐요. 네. 합격을 기대하고 본 시험은 아니지만 점수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당장 내년에 퇴직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보이고 부모님과 남편도 은근 합격을 바라는 눈치고 그럴수록 마음은 조바심이 들고 일은 일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풀게 되고 이게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네,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살이 찐 제 모습에 또 낙담하게 되고요. 작년까지 잘 입던 옷이 지금 입으니 작아진 것 같은 느낌, 못생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퇴직을 생각하기 전에는 크로스핏과 같은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우고 했었는데 퇴직을 마음 먹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마음 먹으면서 일은 일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운동은 운동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제 자신이 작아 보이고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계속 괜찮다 격려해 주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까 약간의 울분을 저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압박으로 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부모님과 남편의 눈치. 근데 응원을 아까 해주신다고도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응원이라고 느껴지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의식이 굉장히 높으면 나는 이걸 꼭 합격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합격을 응원하는 주변의 시선이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 안 돼. 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시선을 지금 의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저는 읽혀지고요. 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자책감과 수치심. 우리가 2화에서 얘기했던 네, 맞아요. 네, 그 테크트리를 지금 점점 타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핏, 운동, 공부, 일 다 안 되는 네. 무기력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옷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를 해낸다라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뭔가 적극성을 올리기에는 약간 무기력감이 올라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초조하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셨던 분만 이런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이런 같은 환경에 놓인다면 하연쌤은 안 이러실까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바로 직전에 느꼈던 것들이어서 사실 되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저희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덕분에 공부를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저도 제 스스로가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조금 그 직장 생활 7년을 하셨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저는 7년을 저희 학교 초등학교 6년 다니는 것도 지겹잖아요. 아유, 남편이랑 7년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저 미혼자라. 네. 그래서 저는 나오실 때 조금 그 상처받으신 마음도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사실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올해 초에 네. 저는 2008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강의를 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동료를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걸 올해 4월 달에 폐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폐업이 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저로서도 조금 뭔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의 상실감이 너무 크니까 그 상실감을 좀 채워보려고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제가 막 그러니까 일종의 회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되게 열심히 몸담았던 그런 무언가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막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몰입하면서 조금 그런 상처들이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 왜 창을 닫지 않고 최소화시키는 경우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창을 여는 경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창을 계속 열어도 열려있는 창은 계속 메모리를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고 갑자기 퍽 하고 튕기고. 네,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리가 사실 저도 전 직장 생활이 저는 마지막 직장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퇴직을 결정하기까지가 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일 큰 건 사람 문제였고 일보다는 사람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을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를 미워하는 것도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미움에 더 이상의 메모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판단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가 지난 5화 때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지켜봐 주자. 있는 맞아요. 그대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워하는 감정 혹은 힘들어하는 감정, 괴로워하는 감정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만 좋은 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나 무기력한 감정들은 나쁜 거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왜 올라왔는지 걔네들도 필요해서 있는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을 떠올릴 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생겼을지, 몇 살이나 나이를 먹었을지, 혹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 좀 실체화하는 상상을 좀 해보고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들어?
직장의 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 라는 거를 천천히 한번 차 한 잔 이렇게 따라 놓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얘는 챙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자는 거 아니면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잠에도 허용해주지 않잖아요. 나를. 맞아요. 그쵸? 나태한, 게으른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도 그런 마음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아주 날씬하게 살을 뺐을 때보다 많이 살이 올라와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매주마다 저 살 빼고 싶어요. 살 빼고 있어요. 운동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장난삼아서 하고 있지만 네. 제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시간대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살 뺀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산지 한 10년 됐나? 네. 네.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 이상의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내가 못나 보이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네.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챙겨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공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보면 인지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이 청취자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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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가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가장 마음속 안에 있는 게 불안의 감정을 회피하고 그 불안을 느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불안해요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진짜로 왜 불안한 건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건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살이 찌고 있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불안한 건지 아니면 2019년에 백수로 남게 될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쪼개서 각각의 불안들을 좀 만나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라고 약간 뭉뚱그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 무언가를 먹는 그런 네. 행동들로 회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뭔지 그리고 왜 올라오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연쌤이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요거를 사실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연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는 하연쌤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네. 하연쌤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 불안의 원인들을 사회적으로도 좀 분석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런 챕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프로이트라는 정말 대단한 그 심리학의 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네. 정리해 주신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현실적 불안입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에 받는 고통스러운 감정적 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말해요. 위험의 인지와 불안의 발생은 어떤 물체 또는 환경 조건이 주어질 때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는 유전적 경향에 의하여 개인의 생에 2차적으로 학습된 후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 오는 현실적인 불안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례로 놓고 보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살이 쪄서 뭔가 사회적인 시선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리액션이 될까봐 불안한 거. 네. 그러니까 외부 쪽으로 타인 지향 네.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불안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두 번째 불안은 어떤 게 있죠? 두 번째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 본능으로부터 오는 위험성이 인지될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자아의 억제력이 본능의 대상 추진력을 막지 못하여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저를 어떤 때 제일 싫어하냐면 강사가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 때. 그러니까 그게 정보를 주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이면 좋은데 잔소리처럼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 오히려 저도 좀 따다다닥하는 스타일이어서 친한 친구들한테는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저는 너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구나. 예림 언니가 얘기해 줄 때 되게 좋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 못했다 그랬을 때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이걸 하는 프로세스 안에서 이러이러한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오빠도 안 좋고 이런 거를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되게 어떤 표정일지 막 상상이 되고 네. 있어요, 저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남편의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럼 저는 되게 내가 또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자책을 하는 거죠. 지금 방송용이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순화한 건데 네. 짜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투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은 나중에 항상 후회하게 되지 그런 모습이 탁 올라왔을 때 내가 또 이 모습 올라왔어 하고 탁 잡아서 끌어내리기가 어렵죠. 그쵸. 네. 후회하죠. 잡지는 않고 내가 또 이랬구나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또 이랬구나라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이 언제 올라올지 몰라. 네.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게 신경증적 불안. 네. 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세 번째 불안은 도덕적 불안입니다. 자아 속에 제약감 또는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양심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인지될 때 일어납니다. 네. 자아 속에 죄악감,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이거가 알랭드 보통 책에서 살짝 언급이 되는데요. 학습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뭔가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돌보는 행위를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그걸 잘 받지 못했어요. 네.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저리 가!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를 돌보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수치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못한 행동이 아닌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게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인식이 박혀서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돌보는 모습이 뭔가 부끄럽게 느껴진다거나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거 되게 많죠. 특히 남자들한테 우는 행동, 남자는 울면 안 돼. 3번 우는 거야. 네. 그 3번은 왜? 저도요. 저 3번? 그럼 영화 볼 때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 네. 라는 것들이나 혹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형성된 기억들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도덕적인 잣대는 사실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전혀 아니지만 죄악감, 부끄러움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탐구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면 좀 불안감이나 죄악을 느끼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하고 있는 이런 수치심, 죄악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불안이 안 좋은 거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불안 자체는 뭔가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센서티브라는 책에서는 이런 불안감이나 자책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은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내가 회피를 하냐, 제대로 불안을 알아주고 어떻게 방향성을 전환을 하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네. 회피하게 될 거예요. 너무 네. 당연히. 네. 그렇죠. 우리가 막 진짜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뒤에서 쓰나미가 밀려와요. 내 능력으로 쓰나미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당연히 옆으로 피하거나 네,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잠깐 숨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럼 이제 뭘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는 이미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갈 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려가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지? 나는 해결할 수 있어라는 심리적인 기저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되게 희망적인 관점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불안이 사실 되게 희망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지금 일상생활의 불안을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불안이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크죠. 이게 경기 기회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일 뿐더러 네. 이게 다 실적이 되고 이 실적이 하연쌤도 전에 얘기하셨지만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냐 없냐, 네. 뭐 연봉이 얼마로 결정되냐 안 되냐에 네. 대한 결과를 확 가늠하는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선수들은 이런 불안이 더 실체화돼서 다가오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운동선수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저희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까 불안을 다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인지를 해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소년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상비군까지 뛰는 월등한 유망주였어요. 기록도 잘 내는 선수였고 대회 마지막 바퀴 코너에서 스스로가 속력을 늦추게 돼요. 왜 일부러 늦췄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거를 불안이라고 인지를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행동은 나왔는데 이 행동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르고 그리고 메달을 못 따게 되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다음 대회부터는 스스로가 하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록이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승쯤 되면은 계속 몸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속도를 늦추게 됐군요. 그게 연습 게임 때는 충분히 돌았던 그 바퀴 수고 뭐 몇 초에 찍었던 그 기록이었으면 시합 때만 되면 이상하게 또 결승만 가면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몸이. 연습 때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합 때만 가면. 이 선수는 진짜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뛰었었겠어요. 그래서 관두게 됐어요. 이 운동을요? 선수가 결국은. 아깝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불안 요소를 억압하고 밀어놓고 있었어요. 이 불안 요소가 뭐였는지 나중에는 알게 됐었나요? 네. 제가 이 선수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선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답답하니까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안했고 불안한 그 계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준 게 결승 직전에 정말 친했던 다른 학교 선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메달이 없었고 그때 처음 결승을 올라갔었대요. 친구는? 네, 그 정말 친했던 친구가. 근데 너는 메달도 많고 이미 충분한데 그렇게 메달을 계속 따고 싶냐고 빈정거리고 그냥 흘러가는 말투로 흘렸던 거죠.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건데 그걸 굉장히 욕심 많은 행동으로 친구는 보이게 했군요. 근데 욕심이 많은 모습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양보 아닌 양보를 했죠. 그랬구나. 네. 운동까지 그만두게 되는 이 불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결승전에 가서 결승선 가까이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운동 그만둬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지도 몰랐고 그냥 왜 내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만두고 스스로가 멈추게 되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본인은 더 답답했었대요. 그렇군요. 근데 뭔가의 불안 요소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내가 왜 불안하지? 뭐가 조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단계가 꼭 필요한 거죠. 네,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저는 요즘 취업 컨설팅을 꽤 많이 했잖아요. 근데 D대학이에요. 서울에 D대학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D대학 정도면은 꽤 좋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나오고 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예뻐요. 여자친구인데. 홍보대사까지요? 네네. 그래서 학교 홍보물에 막 얼굴이 나와요. 왜냐면 하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 아시죠? 근데 너무 예쁜 학생인데 취업을 뭐 비료 만드는 회사에 비료 만드는 회사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담당 직원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면접을 좀 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고등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만 그렇게 지원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는 어디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 그런 중견 회사를 썼고 보통은 대학생들은 삼성을 가지 않을 거라 하더라도 삼성 인적성 시험은 꼭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은 서류를 따로 합격 절차 없이 서류 지원하면 인적성을 다 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삼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자기 운명을 걸어보거든요. 그런데 삼성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공도 조금 정치학이었거든요.
정치학이었는데 지금 네. 상경 네.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학은 약간은 취업이랑 거리가 좀 있는 전공이기는 해요. 뭐 경제 경영보다는. 그런데 학점도 낮대요. 한 뭐 학점 3점 초반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공도 조금 취업 잘 되는 전공이 아니고 학점도 낮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른 과의 전공들을 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낮게 나오고 스티브 잡스야.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기업에서 좋게 봐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향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렵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2019년도에 백수로 자기가 2019년도 이맘쯤에 백수로 자기가 남아 있는 거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기업 말고 빠르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불안했네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백수가 되면 안 돼가 불안의 요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자기는 몰랐지만 내가 내 동료에게 메달을 탐욕스럽게 가져가는 그런 존재이면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게 결국은 그렇게 그때 처음 그렇게 메달을 양보 아닌 양보를 하고 나서 이 선수랑 연락이 안 됐대요. 그 다음으로부터. 그리고 자기를 시합장에서 보면 아는 척을 안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는 알지 않았을까요? 내가 얘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정말로 마음으로 나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불안한지를 더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는 그 농담이 아니라 네. 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었나 네,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나한테 양보 좀 해주지. 네. 이 말이. 네. 네. 그러니까는 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에도 네.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통치자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 프랑스의 네. 어떤 한 정치인을 만화가가 신문지상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폴레옹도 나폴레옹에 대한 그림을 막 되게 풍자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두 정치인이 다 나폴레옹이랑 그 프랑스 정치인 둘 다 이거를 금지시켜라. 이거를 유통을 금지시키고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을 벌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풍자가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뭔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사실은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뾰족한 말이면 농담을 가장해서 툭 던지는데 그 말에 그 가시가 돋쳐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핥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 돋친 말을 하고 나서 자기는 아니까 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 맞아요. 있었겠네요. 네, 네, 그것들이 다 그 알랭드 보통은 이 불안이 그러니까 가해자도 불안하고 피해자도 불안하고 우린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주요 원인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DNA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일 때 발가벗겨져서 누워있는 상태로는 누군가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더라도 그거를 보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고마움을 베품을 받았는데 서서히 자라면서 뭔가 조건적인 베품을 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께서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회사를 쭉 다녀야 하고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면 꼭 합격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내주신 사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남편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뭔가 사랑받고 싶은 이 사랑이 뭐 굳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네. 존중받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리액션을 받건 받지 않건 이 사연자님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연자님께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저희 둘 다 무경험자라서 공할못이에요. 네. 그 얘기는 못 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네. 우리 사연자님께 꼭 일단은 이 아픈 마음, 직장을 그만둘 때 상처받은 마음을 좀 지켜봐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못나 보이는 내가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쁜 나를 네.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발견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호흡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운동선수들도 운동 시작 전에 하는 호흡 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청취자분들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연쌤도 같이 할까요? 네. 네네. 일단 첫 번째 호흡은 심호흡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불안감이 올라올 때, 긴장감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호흡은 심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심호흡할 때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천천히 숨을 끝까지 내쉬는 게 필요하고요.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감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요. 자, 이거에 집중하려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를 으쓱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깨를 크게 굴려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자, 크게 숨을 한번 코로, 입으로 말고 코로 한번 들이마셨다가 쭉 들이마셨다가 네, 천천히 제가 5을 셀 테니까 천천히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자, 요거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복식호흡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복식호흡 사실은 공기는 복식호흡 한다고 배로 들어가지 않아요. 폐로 들어가요. 근데 복식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면 폐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배와 폐 사이에 횡격막 있죠. 네. 횡격막을 배 쪽으로 충분히 늘리는 게 복식호흡이거든요. 네. 네. 자, 평상시에는 얕게 횡격막에까지 자극이 가지 않게 흉식호흡을 할 텐데 복식호흡은 가슴이 쭉 네. 천천히 가슴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횡격막 아래쪽이 부풀어 오르도록 그러니까 배가 부풀어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도 우리는 심호흡 때 흉식호흡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복식호흡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천천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빵빵하게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들이마셔 볼게요. 자, 제가 5을 셀 테니까 5의 시간 동안에 천천히 들이마셔 봅시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자, 이제 천천히 내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편안하다라고 말하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편안하다. 왜 안 해요, 하얀쌤? 아주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하고 있었어요. 계속 심호흡을. 복식 자. 호흡과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시고 편안하다 한번 해주세요. 편안하다. 되게 인위적이었죠. 네. 저 진짜 되게 가슴을 내치면서 얘기한 건데.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편안하다 혹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죠. 괜찮다도 괜찮고 자 이제 해볼까 시작해볼까 맞아요. 하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불안함이나 네.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칭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야맘에서는 이렇게 사연을 받고 이 사연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자분께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명상문과 스트레칭을 함께 손편지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확인하시면 메일로 꼭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를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연쌤 어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나요? 네. 저희 메일은 hayemoam@gmail.com입니다. 네, 하이의 맘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될 수 있게 자료를 알아보고 소개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